공직사회 밥자리가 불편한 이유가 관행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두 번째 사건도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간부 모시는 날. 간부 모시는 날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저도 전직 공무원인데 네.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일인데 이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상급자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정해놓고 미리 식당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하급자들이 사비로 이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예약만 하는 거 아니라 돈도 내네요. 돈도 실제로 내는 것이고 네. 모두 다 참석해서 돈까지 사비로 각출한다는 취지입니다. 오. 아마 인사 평정의 이유로 한 번 발생했던 사안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즉 이와 같은 일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부처가 여러모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통 방식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인사평정, 뭐 승진 나아가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근데 이번에 이런 행위하는 기관명 공개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더 이상 뭐 이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라 이 정도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인가 보네요. 앞서 이 날과 관련된 두 차례 실태 조사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2024년 11월에 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첫 실태 조사를 단행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18.1%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바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수네요. 상당수입니다. 예. 이어서 2025년 4월에는 두 번째 실태 조사를 단행했는데 역시 11.1%가 경험한 바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당수 줄어들었지만 네. 이제 정부는 0%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격차가 더 심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지방정부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3월 실태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인데 이와 같은 3차 조사에서는 기관명 공개까지 덧붙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0%를 목표에 두고 기관명 공개를 대비해서 익명 신고센터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악습의 영역인가 아니면은 갑질의 영역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법을 위반한 것인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갑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특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음식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인사평가 기관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음식물, 어떠한 금액도 제공할 수 없는 되겠죠. 것입니다. 네. 그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갑질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라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국어 사전에 명시된 단어의 의미 자체만 두고 보면 갑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위의 우월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하급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비 부담과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이권 개입 금지나 사적 부담 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식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그 SNS에 회식 관련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고 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회식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나 봐요. 이 사원이 돈 달라. 무슨 돈이냐? 회식비는 팀한테 공동으로 준 돈인데 나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가 먹었을 만큼의 돈 n분의 1은 줘야 되는 거 아니?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우선은요. 회식비가 팀원 공동의 돈이 맞는지 그래서 오늘은 회식 대신 회식비를 팀원 수에 맞게 나눠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드세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모 직장인이 SNS에 올린 글인데 모 대기업 회식 자리에 불참한 사원이 다음날 팀장에게 다가가서 자기 몫의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팀장이 무슨 돈이라고 반문을 했더니 이 회식비는 팀에게 지급된 공동의 돈이다. 저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n분의 1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연인데 네. 이 회식 불참 사원의 전제는 이 회식비가 팀이나 개인에게 귀속된 돈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요? 이 회식비는 회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비용인데 회식을 한다는 특정 행위를 전제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즉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회식비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회식 불참 사원의 요구는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상당히 상식적이지만 또 이렇게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다 설명하려니 보면 더 어렵네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한 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모욕을 했다는 건가요, 우선? 이 단체의 대표 김모 대표는 예. 일부 고등학교 등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김 대표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위안부 피해 분들을 매춘으로 그렇습니다. 인식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혐의 중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혐의가 있네요. 이미 숨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사자 명예훼손이 이 사건의 핵심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다르게 반드시 허위 사실이어야 처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가 좀 따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이 사건은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를 통칭해서 언급한 만큼 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예. 피해자 불특정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이 대법원이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그렇군요. 돌아가신 분의 네네. 유족이 신고를 해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네. 위안부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고령으로 사망했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처벌 의사를 밝힐 주체가 존재하는지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김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그 이후로도 유사 집회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5.18 민주화 특별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언론, 전시물, 가두연설 등 표현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논란은 피해가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참 이거 골치 아픈 범죄인데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났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금감원의 납치빙자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한 납선 남성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대뜸 자녀 이름을 언급하고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인데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걸려온 이 보이스피싱 전화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엄마시죠? 네네. 예, 잠시만요. 야, 나 빨리 얘기해줘, 엄마. 울지마 얘기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저씨가 때렸어. 얘가 마시고. 나보고 네. 뭐 욕을 했어요. 애 부모가 나한테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계좌번호 메모해봐. 50만 원만 해줘. 아니, 너 통장에 50만 원 없어? 아니, 지금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통화 상태로 이체할 수 있다고. 이게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녹취라고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우선 아이 목소리가 나오는 데 상당히 주목됩니다. 범죄자들이 일단 왜 하필 이 아이 목소리, 가족 목소리 이런 거를 노리는지 이거는 그 기술 범죄라기보다는 좀 공포나 어떤 죄책감 이런 거를 좀 노린 범죄 아닌가요? 일단 아이 목소리가 실제 아이 목소리가 아니라 AI로 생성한 아이 목소리입니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기술적 수준을 높인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 것인데 네. 자녀 안전 문제는 부모에게 가장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그럼요.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접근해 올 때 통상 부모들은 대출 기관을 빙자한다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이제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해요. 그런데 아이 목소리를 실제로 들려주기 시작하면 이성적 판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지죠. 네. 특히나 울음소리는 상당히 생생하게 상황을 재현하는 형태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특히 울음소리는 사람마다 목소리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 목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심리적인 요소를 기술적 요소로 돌파하기 위해 자행된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누구야 맞니 이런 겨를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기술로 지금 들어본 것처럼 가짜 아이 목소리를 만드는 수준까지 왔다면 이게 개인 범죄를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개인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이와 같은 범죄는 기존의 인출책, 콜센터 조직, 해외 서버뿐만 아니라 기술 담당 인물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이와 같은 일을 모두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범죄인가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네. 보이스피싱도 진화하고 있고 특히 AI 도구 제공 기업들이 로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피해를 차단하면 이와 같은 범죄도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권유하는 사안은 이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장 전화를 끊고 아이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영상 통화를 요구하면서 아이의 얼굴과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와 나만 서로 알고 있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돌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돌발 질문에 같은 음성이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하게 보이스피싱인 만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접근해 올 때 돈 요구는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아, 굉장히 부모 입장에선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마음 딱 잡고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지금 보이스피싱 뭐 총책을 잡았다, 일당을 뭐 일망타진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AI 보이스피싱까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진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세요? 일단 AI 보이스피싱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경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사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인물이 범행에 가담하여야 하는데 여러 인물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I 기술을 통해서 범행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기존의 기관 사칭이나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다른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감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SNS 많이 활용하죠. 여기에 아이 음성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라도 대회에 노출된 아이 음성을 토대로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그 아이가 목소리 따면 되니까요. 위기에 처한 양 우는 음성을 충분히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결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